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관계법규 두 번째 시간 근로기준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내용도 많고 범위도 크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고 뭐 시험 문제가 이 장에서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아야 한 문제 정도 더, 그러다 보니까 참 괴로운 겁니다. 우리 교재에 그 노동관계법규가 이제 헌법 빼고 나면 개별 법규가 그 11개가 나오는데 이 11개가 거의 고루고루 나와요. 물론 신규로 개설된 그 퇴직금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간제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견법이라든가 요 부분이 거의 이제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요 부분이 작년에 한 문제 정도 나왔고 올해 모르겠어요. 얼마나 또 많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한 문제씩만 나오더라도 세 문제, 나머지 이제 8개의 법률 그래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8개 법률에서 좀 고루고루 나온다라는 거죠. 두 문제, 세 문제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어느 장에서 많이 나온다. 꼭 그렇게 꼬집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 2장에서 다루는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특히 여러분들이 근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면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몰라줬으면 하는 게 또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자들이. 알면 자꾸 이거 왜 법에 돼 있는데 안 해줘요? 우리도 해줘요. 막 이렇게 따지니까. 자, 근로기준법 제1절 총칙입니다. 용어,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 예, 그래서 근로자라는 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거죠. 두 번째,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 경영 담당자. 혹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그래서 사업주는 당연히 뭐 오너가 될 수도 있고 대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업 경영 담당자, 전문 경영인이니 뭐 임원이니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예를 들어서 뭐 지배인, 지점장, 공장장 이런 사람들이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다 합쳐서 말하고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그래서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일. 그죠? 이게 근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응해서 사용자는 뭘 줘야 되겠어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돈. 그죠? 임금이죠. 이게. 이것을 뭐 한다? 계약 체결하는 거죠. 이게 근로계약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는 거죠. 평균임금. 이를 산정해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월 300만 원씩 3개월 동안에 300 해서 지급했는데 이 3개월이 90일이 될 수도 있고 91일이 될 수도 있고 89일이 될 수도 있어요. 2월 달이 걸리면 89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900에 대해서 90일로 나눌 수도 있고 91일이나 89로 나눌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하루 평균 금액 임금이죠. 그래서 평균 임금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았니? 라고 따지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거는 주당 40시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회사에서도 그냥 소정근로시간 하면 주에는 40시간을 정하죠. 이게 이제 월로 보면 209시간이 됩니다. 예. 뭐 굳이 이거는 이제 급여를 하시는 분 아닌 이상은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로 보면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주에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홍길동이는 특별히 주에 34시간만 일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럼 이게 단시간 근로자예요. 그래서 주에 40시간보다 적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로 표현할 수 있다. 단 1시간이라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보다 못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첫 번째는 최저기준이라는 거죠. 최저기준. 근로기준법 자체가. 그보다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등한 위치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든 근로자든 하기로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있든 취업규칙에 되어 있든 어쨌든 서로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며 살자 했던 것들은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권보장 조항이 있다. 인권보장 조항. 첫 번째가 균등처우다. 그래서 성국신사. 영국신사가 아니라 성국신사죠. 그래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러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이라도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이 남자든 여자든 남자이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하고 혹 이러면 안 되고 또 국적 마찬가지예요. 국적이 어떻든 간에 근로자로서 일할 때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라도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일을 제공하면 근로자예요. 예, 불법 체류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요.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를 갖든 그 종교 가진 걸로 탄압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회적 신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균등하게 처우해줘라. 두 번째가 강제근로금지다. 일 안 한다 그래가지고 뭐 때리고 해가지고 억지로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아니 내가 일을 시키려고 채용했는데 일 안 하면 어떻게 해고하면 되는 거죠. 해고. 근로자 입장에서 기본적인 책무가 뭐야? 일해줘야 성실하게 근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 그럼 해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폭행금지. 예, 마찬가지예요. 일 안 한다고 때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착취금지. 자,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로 올 때 여기서 누가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내 임금 누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어쨌든 그래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 중간에 개입하는 경우가 이제 딱 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유료 직업 속에서 유료 직업 속에서 직업 속에서 유료죠, 유료. 직업을 소개하면서 뭐 돈을 중간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 근데 이제 그것도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받는 거죠. 그 다음 5번 공민권 행사 보장. 공민권이라는 것은 공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한다든가 혹은 법원에 출두해야 된다든가 혹은 뭐 민방위 교육 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여자들은 공민권 행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남자는 민방위니 예비군이니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변경. 예를 들어서 선거도 06시부터 뭐 예를 들어서 20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거기만 해고 오면 되니까 하루 쉬는 게 아니라 10시까지 출근해. 뭐 6시부터 9시까지 선거하고 출근하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이 하루 종일 있는데 뭐 출근해라. 이러면 안 되겠죠. 받아야 되니까.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기본적으로는 전부 적용한다. 그러나 전부 적용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다 적용해야 된다. 회사에 근로자가 5명 이상이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은 모든 걸 다 적용해야 된다라는. 근데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도 있다. 그래서 일부가 안 되는 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일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오른쪽에 보면 319페이지 상단이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 그래서 뭐 4인 이하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상관없다는 거. 언제까지 계속 뭐 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해고, 휴업수당,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할 때 가상금 없이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급 연차휴가. 그다음에 생리휴가. 이런 것도 부여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취업규칙도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근로자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어쨌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다음은 2절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일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임금을 제때 지급해줄 의무가 있는 게 근로계약인 거죠.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력 제공과 임금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근로계약의 규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그래서 자,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고요.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법에서는 근로자에게 10개를 주라고 돼 있었는데 근로계약에서는 5개만 줄게 라고 해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무효다. 나머지 5개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 의무사항. 첫 번째가 서면 계약이에요. 서면. 서면 명시죠. 명시. 예. 종이에다 명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임금 관련 사항이에요. 임금.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정 근로시간. 하루에 8시간, 주에 40시간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 휴일입니다. 주 휴일. 주 휴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일요일을 생각하시는데 일요일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을 만근했을 때 1일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쉬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특성상 주말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과 손님을 응대해야 되고 주중에 하루 쉬어야 된다. 그러면 주중에 하루 쉬는 날이 유급 휴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 휴일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 회사는 매주 수요일 날 쉰다. 그럼 그게 주 휴일이에요. 수요일이.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이 주 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요일은 기독교 그 관념에 의해서 쉬는 거지 법률에 의해서는 일요일이 주 휴일이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는 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 휴가 1년이 지나면 연간 15개를 주게 되겠죠. 근데 1년 미만자는 그럼 어떻게 주느냐? 1개월을 만근했을 때 1일의 유급 휴일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취업할 장소와 업무, 그 다음에 취업규칙 작성 신고 규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부속사항 중에서 기숙사가 있다면 기숙사 관련 조항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부 의무다. 작성해가지고 사용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서명 날인해서 한 분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 작성해가지고 각각 한 부씩 보관하면 돼요. 여기서의 각각은 누구예요?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자는 위 사항에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이제 노조와 근데 근로자가 100%가 다 노조원이에요. 그러면 노조에서 자 올해 임금이 예를 들어서 시급 뭐 7,000원이었는데 내년도는 시급 8,000원으로 올려주세요. 하고 했어요. 그럼 자 단체 협약이 체결됐어. 그러면 근로계약서상에 7,000원으로 돼 있더라도 단체 협약에 8,000원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8,000원으로 계산해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굳이 그거를 새로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난 그래도 한부 받아야 되겠어. 그거 8,000원으로 고쳐서 다시 해줘. 이러면 교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단체 협약에서 바꾼 거라서 그럴 때는 굳이 교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럴다. 그러면 당연히 두 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사용자, 하나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이 교부하지 않는 그 자체가 법률 위반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란 뭐라 그랬어요? 주당 40시간. 통상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으로 계약을 맺고 회사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보다 통상 근로자보다 주에 1시간이라도 적게 일하는 걸로 계약을 맺었다. 그럼 단시간 근로자예요. 39시간이든 주당 1시간이든 어쨌든. 그래서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대로 산정해 주면 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그렇게 해주면 되냐면 단시간 근로자는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첫 번째 주휴일. 주휴일을 뭐 돈으로 주든 아니면 쉬게 해두든 이거겠죠. 근데 주휴 수당이죠. 주휴일 근무 수당. 그러면 통사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맺는 거를 계약을 맺었는데 나는 단시간 근로자라서 주당 20시간만 근로하는 걸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통상 근로자가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 하루 일당을 임금에서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는 반밖에 안 했으니까 40분에 20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0.5가 되니까 8시간이 보통 하루에 그 통상 근로라면 0.5니까 4시간 분만 주휴수당을 받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차도 마찬가지예요. 연차 휴가. 통상 근로자가 연차 휴가 40시간 했을 때는 뭐예요? 15일을 쉴 수 있겠죠. 15일. 근데 나는 반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만 하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만. 그러면 7.5일만 연차 휴가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금. 퇴직금은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요. 퇴직금은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적용 제외 규정인데 어쨌든 요런 사항들은 그렇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정 비율.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시간 근로자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주당 15시간 미만인 자.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는 자는 적용 제외되는 게 있다. 주 휴일도 안 줘도 되고 연차 휴가를 부여 안 해도 되고 퇴직금도 안 줘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주에 16시간을 근로계약하고 한 사람이다. 그럼 당연히 줘야 돼요. 네. 그 비율에 맞춰서.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율에 맞춰서. 대신 15시간 미만이라 했으니까 15시간은 포함이 안 되겠죠. 뭐 14시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조항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주휴일, 연차 휴가, 퇴직금은 주당 15시간 미만자에겐 적용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과 구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체결해서 했는데 거기에 명시했는데 안 해줬다 이거죠. 사용자가. 그래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잘못해서 근로자가 나 이제 너희 회사에서 일 안 할래. 근로계약 해지할래. 대신 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저 지방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사비 대줘. 그러면 그 귀향여비, 이사비가 아니라 귀향여비를 또 지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되는 조항이 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조항.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좀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위약 예정. 두 번째, 전차금 상계. 세 번째, 강제저금.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위약 예정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너 회사에 들어오면 되게 고가의 장비를 다뤄야 되는데 너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너 예를 들어서 네가 그 장비 다루다가 그 장비 고장 내트리거나 파손시키면
그 장비값 네가 물어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면 근로자가 와가지고 고장 내트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때 가서 네 잘못으로 면밀히 따져보니까 네 잘못으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서 네가 고장 내트린 거니까 너 손해배상 청구할래? 그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상에 그 내용을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차금 상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부산에서 서울로 온 사람이에요. 서울의 회사에 이제 취업해서. 그러다 보니까 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6개월치 선불을 좀 줄 수 있느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해서 6개월이면 1,8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보증금 방에 들어가고 뭐 월세 뭐 70만 원씩 해서 몇 달 쓰려고 800은 받아놨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300만 원이라는 걸 급여에서 공제를 해야 되겠구나. 1,800만 원 빌려갔으니까 먼저 선불해 간 거니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300을 받으면서 자 200씩 떼고 너 100만 원씩만 줄 거야. 이렇게 근로계약서 상에 넣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300을 다 주고 홍길동이한테 다 주고 홍길동이로부터 200을 받든 100을 받든 300을 다 받든 그때 받으라는 거예요. 근로계약서상에 너 네 급여 중에서 200 떼고 100만 줄게. 왜? 지금 빌려간 게 있으니까 요거 상계해서 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차금 상계. 어렵죠? 말 자체가.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 돈을 너 월급에서 떼고 줄 거야, 그만큼.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적응금.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자체 회사 내, 뭐 회사 금고라든가, 뭐 마을금고처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 강제로 뭐 그 회사 내에 있는 금고에 강제 저축을 시키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건 없어요. 어쨌든 예전에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된다. 저축의 종류나 기간,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저축할 것.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땐 즉시 이에 따를 것. 예. 그래서 근로자가 부탁이 있으니까 당신이 좀 이 저축 좀 들어주고 좀 관리 좀 해줘. 이렇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 그러나 이제 저축의 종류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금융기관 이런 것들은 근로자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용자가 야 여기다 들어 우리 회사 우리 회사 금고에다 들어 뭐 이렇게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우리가 보면 근로기준법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그러면 좀 말씀드린 대로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그 예시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그 내용 자체를 좀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더라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별표로 표시되는 것들은 뭐다? 시험 문제로 조금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자주 나왔었냐면 용어 자체도 좀 잘 나와요. 용어. 그 다음에 인권 보장 조항.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 다음에 근로계약 의무사항. 그래서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할 때 금지되는 조항. 지금 나왔던 거. 요 세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험 문제로 종종 출제된다 라는 거 좀 이해하시고 유념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짤 들어가자니 좀 길고 그래서 요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3절 해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